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열 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이 사람.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왜 지난주에 안 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특강이 있어가지고. 무슨 특강 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참 모임의 특강이에요. 내용이 뭔데요? 정치 캠페인 관련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까? 그러면 주로 이제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캠페인을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알려주는. 내가 교수님이 우리 안 오고 거기 간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생각합니다. 거기가 출연료를 더 많이 주겠지. 당연하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연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돈진봉은 이래서 뭔 소리야? 이래서 돈진봉이다. 또 나옵니다. 예, 돈진봉 어디 가나? 나 진짜. 돈. 아니 교수가 특강을 해야지 강의한다는데 왜 지금 강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 네, 제 얼굴 똑바로 보시고 뭘 반성하시고. 똑바로 봐요. 산산순백 읽을 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니 아까 얘기할 때는 막 목소리를 높이더니 광고할 때는 목소리가 차분해지대. 힘이 빠져요? 그래야지 한 개라도 더 먹을 거고.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 간밤에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됐습니다. 예. 야, 부산이 뭐 밀릴 거 알았습니다만, 전 솔직히 밀릴 줄 알았습니다만, 하도 설레발을 치길래, 그래도 조금 격차가 줄어드나 했어요. 야, 너무 창피하더만요. 그러니까요.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차이 날 걸 뻔할 뻔짜인데, 뭐 마지막에 사우디 지지하던 79표가 뭐 돌아섰다는 등, 뭐 우리 쪽으로 분위기 달라졌다는, 역전된다는 등, 뭐 왜 그럽니까? 모르죠. 아, 근데 어쨌든 열심히 뛰셨으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외 순방도 많이 다니고 심지어 한동훈 장관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군데 해외 막 다니시면서 홍보하러 다니신다고. 근데 결과가 이러니까 물론 뭐 그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 자체를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유감 표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도 나가고 홍보도 하고 뭐 기업까지 같이 해서 막 했잖아요. 제가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뭡니까? 한덕수 총리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했어요? 네, 미안하다고. 근데 더 웃긴 건 뭐였어요? 뭐였어요? 이태원 참사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정말 사과해야 될 게 많잖아요. 거기에 거긴 안 대해서 해. 제대로 사과 안 했잖아요. 그렇지. 엑스포 유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도 안 한 사람이 엑스포 우리가 유치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국민께 참담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말 진정성이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돈 여러 번 썼는데 국민적 비판이 클까 봐 미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번 이 실패도 전 정부 탓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그래요, 또. 일부입니다. 물론 뭐 정부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전 정부 탓하고 안 되는 거 모든 걸 전 정부 탓하는 이런 태도 보이는 거 많이 안 되고. 언제까지 하는지 두고 봅시다. 그리고 곧 또 네덜란드가 가요. 윤석열 대통령 12월에. 또 가요? 네, 또 가요. 왜 가요? 가서 몰라요. 뭐하러 가는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엑스포를 2035년에 할 걸 또 한대요. 미리? 그래서 가나 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주 이렇게 나가시는데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전용기 타고. 네. 그럼 좀 국민들이 볼 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좀 성과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그리고 명분을 이제 엑스포 유치를 위한 명분을 했잖아요. 근데 성과가 없었으니까 이제는 자주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왜 가는 거예요, 거기를? 아니, 그래, 몰타에 갔는데, 몰타, 갔다 온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린 사우드 지지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왜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왜 이런 걸 홍보하러 다니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채널A. 네. 채널A에 어제 나왔던 5개월 전의 뉴스인데요. 예. 조회수가 21만인데, 예. 단독, 한국 대 사우디, 한국 80, 사우디 87. 엑스포 초박빙 변수는 중국, 북한이다. 이게 채널A 뉴스였고요. 이게 한국과 사우디는 80대 87이었대요. 초박빙이래요. 채널A 반성하십시오. 자,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 나라는 뭔가 숨기는 게 있고 구리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70년대에는 이런 말이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됐는지 우리 객관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바보 만들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안 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도 불안하고 돈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지. 되지도 않는 정신 승리시키고 되지도 않는 가짜 정보 주면서 이런 게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뉴스픽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명품백 수수 영상.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뭐 함정수사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도 물타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침에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하세요. 그래요? 해주세요. MBC의 프로그램이에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아침 뉴스면 김종배 선생님 모르겠어요. 알아요? 누군지는. 그분이 그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장인수 기자가 주장했던 아까 우리 기자가 설명해 줬잖아요. 입장을. 네. 두 가지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두 가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박이 뭐냐면 취재원의 접근이 어렵고 불가능할 때 그때 함정 취재를 한다. 네. 근데 그분은 취재원의 접근이 왜 불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그러면 쉬운가요? 접근이? 뭐 쉽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취재원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노영희 변호사 말처럼 그럼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분에게 일반인이 가서 또 일반 취재원이 가서 취재하는데 그게 쉬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공개된 인물이긴 하고 대통령 부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가까이 가서 뭔가를 취재하고 또 물어보고 실제 뭐 비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없어요, 거의. 네.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비서실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 인터뷰하는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어려워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죠? 그게 공개된 인물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논리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본인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뭘 또 지적을 했냐면 이게 마약 수사나 이런 것처럼 이미 여러 번 일어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예견될 때 함정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일을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본인 아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모르겠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행동을 한 번, 두 번 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요. 네. 근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김모 씨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 번 일어난 일이면 함정수사 가능하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 함정 취재를 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김건희 여사가 이게 뭐 여러 번 했는지 한 번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데 과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된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게 국민적 지탄을 받고 불법, 이건 또 그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공직자의 네, 부인이 네. 뭔가를 받게 되면 그것도 100만 원 이상인가요? 얼마를 네. 받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이 그럼 그 전에 발각이 되거나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논리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장인수 기자의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논리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면 실제적으로 함정 취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함정 취재라고 하는 것이 함정이란 말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탐사나 르뽀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탐사 취재를 하는 많은 과정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탐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PD수첩이든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추적 60분 이런 프로그램들이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은요, 대체적으로 범죄 행위나 아니면 불법적인 일이 일어난 일을 밝혀내기 위해서 일부러 손님으로 가장에 가기도 하고요. 일부러 뭔가 접촉하려고 전화도 하고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수없이 많은 영상들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찍혀왔어요. 거기에서 문제 제기한 적 있어요, 그러면? 아니, 본질의 문제는 뭡니까?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한 두 번이라고 그분은 주장하시더라고, 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취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아니, 언론이 다 드러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취재하는 것도 좋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을 밝혀내려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런 탐사,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구조 자체를 인정을 안 하게 되면요. 앞으로 언론은요. 어떤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이런 논리로 따지면 누가 가서 그걸 취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공인들에서 특히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이든 아니면 뭐 불법 촬영물이든 이런 사람들 일반인들의 범죄지만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접근 뭐 공개적으로 돼 있지만 접근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밝혀내려면 불가피하게 이런 형식으로 탐사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협소하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요. 이거 못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 공익의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가장해서 또는 다른 형태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문제라고 얘기해버리면요. 언론의 취재가 엄청나게 위축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종배 앵커가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네. 함정 취재라고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고 그다음에 취재원에게 정정당당하게 내가 취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범위가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상황을 좀 만들어내서 취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그런 범위를 일으키게 하는 상대방이 노력을 해도 그거에 걸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최진봉 선생님에게 뭔가 마음을 숨기고 최진봉 선생님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돈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적 양심에 반하는 논평을 해주십시오. 못하지. 우리 그거를 인터뷰합시다. 안 하는 게 맞는 안 하죠.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네. 이게 맞다고 하는데 이거 좀 읽어주세요. 해요, 어때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하죠. 안 해야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 그걸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어요. 그거는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처벌을 안 받죠. 그건 본인이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게 명품 백이라는 걸 알았어요. 파우치이더라도 어쨌든 100만 원 이상일 거라는 건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걸 내가 받으면 김연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가 순수하든 뭐든 뭐 다른 의도든 뭐든 그건 상관할 필요 없이 내가 이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건 스스로 알았을 거란 말이야. 이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접근해 왔는지와 별개로. 그러면 그때는 그 분은 그걸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함정이라고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걸 함정이라고 보면서 자꾸 그분을 옹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함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사건을 함정 수사라는 쪽으로만 자꾸 몰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꾸 A라고 하는 본질을 보지 않고 B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B가 본질이 아니라 A가 본질이다. 근데 그분이 그래서 청취자가 그거 보냈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적인 걸 또 인용을 하더라고. 독과 독수 있잖아요.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수입된 정보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논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독과독수 이론은 일반 민간인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수사기관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예요. 어쨌든 요점은 김건희 여사는 저 사람이 나에게 300만 원짜리 주면 안 되고 나는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나는 100만 원 이상짜리 아무 이유도 없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는 얘가 나를 골타 먹이려고 했든 얘가 나를 순수한 마음에서 좋은 마음으로 주려고 했든 그것과 무관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잘못인 거예요. 그건 함정 수사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함정 수사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확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언론사가 공익의 목적으로 어떤 취재 과정에서 르포 형태, 르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노동자가 아닌데 노동자처럼 들어가서 거기서 노동 현장을 취재하거나 또는 뭐 실제 구매자가 아닌데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서 누군가를 만나서 구매하는 과정을 취재해서 그걸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폐쇄된 공간이고 접근이 불가능하고 일반인이 접근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밝혀내기 어려울 때 그때는 늑보 형식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걸 함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그러면 일부러 선물 주고 찍어왔지 않냐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면 취재가 불가능하다 하면 취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용인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좁혀버리면
그러면 권력기관이나 아니면 권력자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럼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처럼 그냥 싼 거 사세요. 국산품 싼 거. 왜 자꾸 그런 외제에 자꾸 욕심 부려요. 우리나라 거가 훨씬 좋은데. 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요.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이 뉴스 검색 방식을 바꿨습니다. 천여 개 언론사에서 제2 언론사만 검색이 가능하게 된 건데 이거 너무 꼼수 아닙니까? 너무 나쁜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CP사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규모가 큰 언론사들이 또 CP사를 해요. CP사라고 하는 건 돈을 받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을 초기 화면에 자동으로 뜨게 만들고 검색을 하면 검색되게 만들고 다른 소규모 언론사나 인터넷 중심의 언론사들은 검색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본인이 들어가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돼요. 전체 언론사 보기로. 귀찮겠네. 귀찮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걸 누르지 않고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걸 모르는 거지. 오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대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내용들이나 아니면 특정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만 소수 민족이든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든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좀 소극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들이 제한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 언론사, 소규모 언론사들이 대부분 다 예를 들면 정부나 이런 이 권력기관의 비판적인 내용들을 받아서 보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미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받아서 보도한 내용들이 그러면 확산이 더 빨리 되잖아요. 그게 일정 부분 제한되게 돼요. 그러니까 권력기관 아니면 큰 정부의 권력기관이라 하면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데서 일어나는 비리나 부정적인 일들이 확산되는 걸 일정 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정부나 아니면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방통이나 아니면 문체부처럼 언론사를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 그러나 숫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요, 전두환이 정권 잡고 지금 서울의 봄이 영화가 유행하는데 그때 정권 잡고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언론 통폐합이란 걸 했어요. 네. 노영희 변호사 알죠, 그거. 네. 그리고 신문사는 일도일사주의라 그래서 한 도에 하나의 신문사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어요. 네, 맞아요. 왜 그러겠어요? 통제가 가능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 언론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 많은 언론사들이 다 활동하는 것이 또 다 검색이 돼서 어떤 부정적인 권력기관에 대한 제가 많은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부정적 얘기들이 나오는 걸 확산하는 걸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겐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형태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갑자기 다음은 왜 이렇게 바꾼 겁니까? 저는 물론 이건 의혹이에요. 이거 뭐 사실관계를 확인이 안 되지만 사실 카카오 지금 김범수인가요? 범수, 죄송합니다. 김범수 그분이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는 의혹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부가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면 갑자기 이렇게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왜 바꾼 거예요, 대체? 아니, 왜? 지난번에도 이런 뉴스타파나 이런 데서 보도해서 그걸 또 가지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그런 여러 가지 정황과 연결해서 봤을 때는 정말 순수한 눈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게 순수하게 그냥 이용자들을 위해서 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양한 언론사들의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의 기사가 검색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제한되게 하는 것은 뭔가 이런 부분과 연관돼 있지 않나 하는 의견 또는 의혹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네이버도 같은 방식으로 바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포털 사이트 이제 거대 포털 사이트가 두 군데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먼저 다음에서 이렇게 해보고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네이버도 할 수 있게 일정 부분의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권력기관과 그렇게 척을 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허가도 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정부기관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안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에 상당히 큰 차질이 생겨요. 그런 점들로 본다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한마디 던져놓으면요, 그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뭐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네.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언론사들이 너무 막 보도하는 거 아니냐, 뭐 가짜 뉴스가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좀 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저는 다음이 이런 형태로 지금 논란이 있긴 하는데 이게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도 바꾸는데 전혀 부담이 없죠. 이미 다음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전체 포털 시장에서 언론 검색 기능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거대 언론사들, 이게 거대 언론사는 대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면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언론사들, 뭐 진보 언론도 있긴 합니다만 숫자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런 내용들만 검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의 보도나 기사 내용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바꿔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지금 미루어 짐작키로는 이렇게 바꿔야지만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 같다.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라는 표현을 제가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언론사 뭐 이러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쭉 볼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랬을 때 많은 언론사들이 있으면 전부 다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관리라는 표현도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소규모 언론사들, 그러니까 소규모라 함은 숫자가 적은 언론사들의 기사들만 쭉 검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언론사든 기업이든 정치 권력이나 권력기관과 척을 지는 것은 다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니까 한마디 그냥 던져놓으면 네.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숫자가 적을수록 자기들이 관리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추측과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주 영국 타블로이드 데일리 메일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를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언론에서 이걸 많이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영부인에 대해서 엄청 칭찬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전 솔직히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던데. 내용을 전체 보면 그렇지 않죠. 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좀 창피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가지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네네, 보세요. 이렇게 네. 나이 거스르는 놀라운 외모, 김건희 여사의 영국 깜짝. 그 나이라고? 조선 비즈인데요. 영국 언론 김건희 여사 외모 패션의 극찬. 10년은 젊어 보인다. 매일경제. 김건희 여사 외모 나이에 깜짝 놀란 영국. 이게 뭐 하는 무슨 겁니까? 뜻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아니, 그러니까 외모 칭찬을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외모 칭찬을. 근데 이 기사 전체를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젊어 보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형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기사에. 성형. 그러니까 성형 관련해서 그것도 성형 관련된 의사가 나와서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뷰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내용을 같이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고 위에 부분에 외모 칭찬만 계속 보더라고요.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결국 김건희 여사의 외모가 이렇게 중요한 뉴스 가치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네. 아니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면 순방을 가서 뭔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역할을 했다? 그분의 외모가 칭찬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기사가 됩니까 대체? 그걸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니 대통령 부인이 외교 순방을 갔을 때는 외모 자랑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네.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입니까? 왜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기사를? 아니 어떤 역할을 어디를 방문해서 그 국위를 선양했고 우리 국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지 이런 얘기를 기사를 써야지. 이게 뭐예요 지금? 참 어처구니가 없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 매체에서 의혹 보도를 인용한 후에 삭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당연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혹 보도를 제기했는데 의혹 보도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 똑같은 매체 데일리 메일이라는 곳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국내에서 한국에서 뭐 표절 문제, 그다음에 주가 조작 문제, 세금 탈루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데일리 메일에서. 예, 예. 근데 그걸 올렸다가 갑자기 삭제를 해. 그 얼마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이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보도한 기사를 다시 내려요? 그거 왜 내렸겠어요? 왜? 생각을 해보라고 좀. 생각하기 싫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어제 이제 탄핵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올라갔잖아요. 다시 올라갔죠? 그랬더니 나를 한번 탄핵시켜봐라. 아무 의미가 없다. 제2, 제3의 이동관이 또 나온다 이랬어요. 무슨 네.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언론 장악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탄핵해도. 그런 뜻 아닙니까? 너무 제2의 오만 방지한 거 아닙니까? 원래 이런 분이에요. 아 그래요? 응. 그러니까 본인이 날 탄핵에도 제2의 이동관이 나온다는 말은 멈추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또 다른 사람 근데 임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말의 뉘앙스는 언론에 대한 장악을 끊임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어려워요. 제2의 이동관이 나온다고요? 아니 탄핵되면요 업무가 정지되는 것이지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쫓겨나는 게 아니라고요. 헌재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임명할 수 없어요 그 아니, 자리에. 지금 보세요. 지금
최민희 의원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최민희 의원이 그만뒀잖아요. 네, 안 했죠. 근데 이번에 추가로 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사람 또 야당 몫이잖아요. 두 자리가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원래 또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일부러 야당 몫 안 넣으려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예요? 예. 민주당이 추천을 해야 되나 민주당이 추천을 안 했어요.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세 그거 자리가 하면 되잖아. 하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한 명을 추천하고요. 민주당이 두 명을 명 해야죠. 추천해서 세 명을 하면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모르겠어요. 탄핵되고 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고 나면 추진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면 한 명만 남아 있거든요. 이상인 부위원장이라고 혼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국회에서 이제 세 명을 추천해 올라가면 그 다음은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추천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세 명에 대한 추천은 만약에 방통위원장 탄핵이 되고 나면 12월에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YTN 지부를 사겠다고 했던 유지인 그룹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아주 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곳이네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이 유진그룹의 그 회장인가요? 사장인가요? 이분이 법적으로 유경선 회장이네요.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이 2012년부터 15년까지 유 회장의 배임 중재 아니에요? 증재야. 배임 증재 사건 변호를 맡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럼 이해관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몇 년 동안입니까? 지금 3년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상인 부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이 변호인으로서 유경선 회장,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 어떤 보도까지 나왔냐면 유경선 회장의 동생 되는 분하고 절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건 뭐 절친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관계가 그렇게 없는 게 아니다. 그럼 유진그룹과. 그러니까 유진그룹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심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물론 오늘 아마 회의를 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서 네. 두 사람이 했을 때 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재척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또는 뭐 2012년, 15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그 위에도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 이거 그 을지재단이 연합뉴스 TV를 지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까 또? 그러니까 2주 만에 지금 진행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 이건 그냥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 심사위원회를 꾸려요. 심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이건 그냥 확인된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YTN의 유진그룹 인수는 통과로 그리고 이 그 을지재단의 연합뉴스 TV 인수는 불승인으로 그렇게 나온 걸로 왜? 알려지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것도 확인된 게 아니라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찌라시가 돌았어요. 지난 주말에. 찌라시라고 그러죠 보통. 네. 무슨 찌라시가 돌았냐. 이건 이제 찌라시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 확인된 거 아니라고. 어떤 찌라시가 돌았냐면 이 을지재단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예전에 맡았던 분이 민주당과 연관돼 있다는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못하게 하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몰라요. 그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런 찌라시가 돌아서 갑자기 급변했다. 그래서 몰라요. 그것도 왜냐하면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밝혀주질 않아요. 지금 승인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든요. 방통위 전체회의, 그러니까 두 명이 지금 하잖아요.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결정해버리면 심사위원회 결정과 다르게 결정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알려지기로는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연합뉴스 TV는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부결적으로 좀 힘이 실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양인준님께서 아침부터 열반을 토하시는 최지무 교수님 제 응원입니다. 팬입니다. 양인준. 저 따라다니면서 늘 후원하시는 그런 분이 분이세요. 있으시군요. 부럽습니다. 많습니다.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양인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지봉 성공회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